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이 내일 오전에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재판 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보석 신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불허한 상황인데요. 네, 잠시 후 국회에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윤 전 대통령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보석신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대해서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을 했는데요. 조금 전 법원이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했고 말씀드린 보석신문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특검이 신청한 죄송합니다. 두 가지 다의 재판 과정 공개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전에 법정 장면을 촬영하거나 선고 장면을 중계한 적은 있지만 공판 전체를 촬영해서 공개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이 자체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신문도 마찬가지인데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뭐 수사는 물론 법정 공판도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고 반면에 구속 적부심 같이 본인의 석방과 관련된 어떤 신청 사건에만 출석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법 기술을 부리는 점.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신청을 한 거였죠. 예. 그런데 내일 공판 기일은 첫 기일이기 때문에 공판 전체가 중계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 그러니까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또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그리고 향후 절차 진행과 관련된 간단한 진행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최근에 어떤 상황과 관련된 어떤 이런 내용들이 공판을 통해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석 신문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촉이나 위해 우려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향후 공판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묻고 답해야 되기 때문에 예. 최근의 불출석이나 수사 비협조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부분은 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내일 재판 공판에 대해서 이제 중계가 허용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 모습이 2달 만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뭐 지지자들도 그렇고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특검 측에서는 아마 그 검사의 그 공소요지 낭독을 요지가 아니고 전체를 다 낭독할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께 어떤 예단을 미리, 그러니까 재판 진행 전에 국민께 강한 어떤 인상을 주려고 할 거고, 그 유죄 심증을 국민께 주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특검이 이제 중계 신청을 한 생중계는 아니고 이제 녹화 중계거든요. 네. 중계 신청을 한 이유는 보석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보석이 이게 10년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필요적 보석 사유예요.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필요적 보석 사유인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만에 하나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용하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석을 겨냥한 중계 그 허가 신청이었을 텐데 재판부는 보석은 중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뭐 건강 상태 등 본인 신병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중계하는 것은 거의 저는 뭐 인권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워요. 그래서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내일 그 중계 대상의 내용 등을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검사의 기소요지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노림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다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다퉈왔고 허위 공문서 관련된 뭐 작성 후 행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크게 불리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이 많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모두 진술과 그다음에 그 공사실의 인부 그리고 증거에 대한 인부 이 정도 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 변호인이 어떻게 이 자리를 활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상당히 도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의 편파적인 중개 허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 오늘 오전부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점이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건 결국엔 김 씨가 뇌물죄가 적용됐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증거를 특검이 확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혐의 사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 정황이라든가 일부 증거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진술을 통해서 확인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특검으로서 추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최종 기소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다시피 이 범죄 혐의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공천에 관여한 것과 그리고 국정원 법률 특보 임명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이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을 통하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직접 증거가 만약에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특검은 실제 공무원의 신분을 요하지 않는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로 최종 기소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건희 씨 어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특검에도 출석하고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다툴 만한 사항들이고 이 부분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했다는 정황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 보면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예. 줬거든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주거나 아니면 청탁을 했을 경우인데 실제 그 배우자에게 줘도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뭔가를 줘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받은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청탁금지법으로 소환하게 되면 이건 피의자가 아닌 거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알선수재로 할 수 있죠. 근데 알선수재를 하게 되면 이걸 알선수재를 준 사람, 돈을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는 괜히 구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보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면 김건희 여사가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피의자 소환이 안 되고 만약에 알선수재를 적용하게 되면 그럼 김상민 검사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괜한 구속영장 친 거고 따라서 이 부분은 뇌물죄로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특검이 그린 그림이지만 어쨌든 정황적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고요. 이번엔 국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고위 당정대 협의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금융당국 개편 내용은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좀 뺐다라는 건데 당정대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좀 반발에 대해서 좀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된 것 같은데요. 뭐 백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정부 조직 개편안, 정부 조직법 안에 그 내용이 삭제된 거는 맞지만 원래 추진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과 재경부로의 어떤 업무 이관 이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화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에 6개월 이상의 그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은 이 금융당국을 그런 혼란 속에 6개월 동안 방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일단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응을 하되 이후 문제가 되거나 또 여야 합의 과정에서 뭐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일단 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시급한 정부 조직 개편안 등 4개 법안 그리고 69개 민생 법안에 대한 통과 이 부분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한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개편안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고려한 판단이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과해야 돼요,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먹구구시로 했다는 거고 일단 기재부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끼어든 거예요. 예를 들면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했잖아요. 예산처를 만들잖아요. 그럼 예산처 장관이 하나 생겨요. 어쨌든 곳간의 열쇠를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산처를 빼오다 보니까 기재부 업무가 없어요. 남아있는 게 세금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요구하니까 원래 기재부의 업무 중에 국제금융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국제금융정책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했는데 이 국제자를 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제금융정책이 아니고 그냥 금융정책으로 빼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의 그 국내 금융 것도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냥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재부의 업무를 빼고 거기에 보충을 하다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피해자가 된 거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금융위원회는 사실 정무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돼요. 저희 정부조직법에 보면 금융위원회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법도 바꿔야 돼요. 근데 금융위원회 법을 바꾸려고 했더니 이게 안 바꿔지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내 금융 정책을 갖고 오게 되면 그 공백 기간이 오래 가니까 그럼 다시 본회의에서 국제 금융 정책을 바꾸자 이렇게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 원래대로 그냥 이거는 빼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금융위원회 업무와 기재부의 업무 간에 중복되거나 국민을 위해서 이게 조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기재부를 손볼 내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업무가 그냥 뺏겨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위치 된 거죠. 저 부분은 원내대표 및 그 민주당에서 사과를 해야 돼요. 뭐 아니 그 정부 조직이 장난입니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오늘 본회의 전에 저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저거. 예, 그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한 걸로 알려졌고 그 후에는 각자 의원총회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생겼습니다. 금융당국 개혁안을 정부 조직법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걸 계기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까요? 아니 저희가 정부조직법을 보면 네. 그 이게 되게 다단계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지금 처리하기로 한 건 뭐죠? 방송통신 미디어예요. 그거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월 1일부로 그만둬야 돼요. 자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기후 에너지 환경 이 부분은 바로 10월 1일부터 아마 시행되는 걸로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논박이 있지만 어쨌든 뭐 그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6월 달 거 금융위원회 이 부분은 그냥 흘러갔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관련해서 10월 달 1년 뒤로 유예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부 조직을 하나의 부처에 대한 정부 조직을 바꾸게 되면 관련 법안이 기재부 관련된 게 11건입니다. 그러니까 11건을 먼저 바꾸거나 동시에 바꾸면서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걸 만약에 따라서 안 바꾸게 되면 그럼 다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잖아요. 그런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땜빵실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 여당의 집권당이 저렇게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검찰 신빼기, 기재부 신빼기,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퇴시키기 이거를 위한 그 정부조직법 개정 아닌 거예요. 예, 반론 있으실 것 같아요. 원인 그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효율적 분산 이게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금융 관련된 이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고 지금 전혀 의사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선택이지 대충 만들려다가 다시 원위치됐다 이건 동의할 수 없고요. 사과할 일도 아닙니다. 그 국회 의사진행을 사실상 전면 보이콧하는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해야지. 정부 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늘 있었던 거고요. 후속 입법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출발부터 지금 발목을 잡고 이게 원만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4개 법안은 뭐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지금 벌써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지만 그게 다시 시행령으로 원위치되고 이걸 다시 바로 잡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섣부르게 갑자기 뭐 100일 안에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논의해 왔던 결과를 집약해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담은 것이고요. 그 부분조차도 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 이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다. 예.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 예. 실제 금융위원회 관련 이 입법이나 법 개정 관련해서 원래 합의했었잖아요.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서 그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다듬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관련된 이 정부 조직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는데 그게 나중에 틀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 있는 거죠? 그럼 이 금융위원회 관련된 정무위원장의 비협조가 책임인가요? 아니면 애당초 합의한 것을 파기한 민주당이 책임인가요? 원래 정치라는 것은 원내 운영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야외야가 합의해가지고 일정 부분 주고받고. 근데 그거를 지금 정청래 위원장 겸 민주당에서 틀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원내 정책을 총괄하는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틀어놓고 지금에 와서 금융위원회 왜 협조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원내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 뭐 여야 의원총회 관련된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인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계약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고 이 법안들이 다른 이제 비쟁점 법안들에도 좀 확대해서 다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회의 관련된 이 민주당의 템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급한 69개 민생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게 상정될 경우에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무한 지연이 돼서 현실적 고민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핵심 법안이 4개 법안에 대해서 우선 통과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순차적으로 법안 한 개에 대해서 계속 필리버스터가 행사가 되면 4박 5일이 걸립니다. 아마 그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아마 이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69개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그 네.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힘에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가 되는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목을 잡기 위해서 국민 그런 부담을 감수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지금 서로의 어떤 계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놓고 치열하게 아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당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 진행 양상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다른 비쟁점 법안, 뭐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전략이라면 그 4개 법안만 상정하겠죠. 나머지 민생 법안은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네. 있는 거고, 또는 상정한다 하더라도 순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적 접근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더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정부 조직법이 시급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정부 조직에 대한 개편이 있게 되면 관련 법안이 10개 뭐 서너 개씩 되거든요. 그것부터 동시에 정비해가지고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기재부 관련된 것만 해도 11개입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알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개편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망치만 두드리면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방송통신 미디어 이 부분도 1월 1일 날짜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쫓겨내는 거잖아요. 이 부분 문제고 기후환경 관련된 것도 아니 그 육성하는 이 지능 기능과 감독 기능과 같이 넣어놓으면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녹색 성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걸 규제하는 부처가 그다음에 에너지를 확보하는 산업 관련된 산업 정책도 맡게 되면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론 수렴이 되느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통과시킬 게 아니고 나머지 민생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 그 민생 법안 통과시킬 때 당신들 필리버스터 하지 마라 이런 명분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여야의 어떤 합의 내지 접근이 어떨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시각 본회의장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2시 7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장도 그렇고 아무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협의점을 찾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협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예. 몇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부담은 여야가 공히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뭐 몇 가지 쟁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수리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대개 새 정부가 첫 출발, 그러니까 국정 구상을 가지고 정부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야당이 웬만하면 다 협조를 해주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조직법부터 이렇게 발목을 잡고 거기서 한 단계도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조직법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검찰 개혁과 관련된 중수청 공소청 설치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절대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있다고 하면 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고 이후에 중수청 설치법, 네. 공소청 설치법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조정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부조직법은 오늘 통과시켜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 오히려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인데 정부 조직법 자체 또 방송 미디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뭐 이진숙 위원장을 뭐 사실상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비중 있거나 대단한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법을 개정하는 거는 방송진흥정책이라는 것 이관돼 있던 걸 합하면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개편안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어떤 논거를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사실 야당이 양보해서 하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을 텐데 과연 합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국회 현실을 보는 국민들의 어떤 지금 생각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통상 압박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실시를 고려한다면 국회가 더 이상 이렇게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계속 가는 부분만은 적어도 맞습니다. 오늘은 좀 해결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청 폐지부터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시행 자체는 1년 후예요. 내년 6월이거든요. 내년 10월. 그러면은 1년 후에 그 사이에 뭐 중수청도 만들고 공소청도 만든다는 건데 아니 이거 먼저 폐지하고 뒤에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존치시켜 놓고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간의 여론을 모으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먼저 저걸 폐지시키죠? 그게 하나 이상한 거고 또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미디어 업무를 갖다 붙이면 돼요.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그 미디어 관련 업무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붙이면서 명칭을 변경해서 위원장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재부 장관은 왜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도 조직 변경되면 나가야 되는 거죠. 똑같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몇 가지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다음에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면 될 일이지 이게 민생법안보다 저런 여러 가지 이념적 법안이나 이념적 시도가 더 앞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을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쟁점 법안, 뭐 검찰개혁 등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좀 협의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아직까지 본회의장에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협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시 11분이 지금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본회의가 시작되진 않은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법사위의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금 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도부도 몰랐던 법사위의 뭐 독단이다 이런 비판도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사법 독립을 흔드는 부승찬 그리고 서영구 의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게 맞죠. 어디서 그 정보가 났는지, 의도가 뭔지, 사실관계가 뭔지 그분들이 먼저 문제 제기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 경로를 밝혀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격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가해자가 신문하겠다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왜 무고인지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입증하라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문명 국가에서.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그 상임위의 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입니다. 사법행정.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시점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잖아요. 재판에 대한 비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재판에 대한 비난 그 쟁점을 갖고 사법행정만을 다룰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저희 국회법을 보게 되면 청문회라는 것은 중요 안건,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중요 안건이 뭐가 있죠? 안건이 없어요. 이 안건은 불법적인 안건입니다. 그러면 청문회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탄핵을 발의해놓고 탄핵 청문회는 가능하겠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합법적인 청문회가 아니고 정치 공방을 위한 사법법 수장을 불러다가 저렇게 청문회 자리에 앉혀놓고 본인이 근거 없는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지금 청문회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좀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리고 자꾸 사인 회동설만을 주장하고 그게 검증이나 어떤 책임의 대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인 회동설은 지난 5월 1일 있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그러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판결로 볼 수밖에 없는 절차 진행의 문제, 또 지기현 내란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그 이후에 특혜 시비, 재판 지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지금 사법부가 헌법상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월 1일 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났을 때 그런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 진행을 본 적이 있느냐?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된 게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 지금도 그런 이제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유감 표명해야 된다.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와 관련된 접대 의혹, 감찰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결과를 내놓지 않습니다. 조사나 제대로 한 것인지. 실제 그 유흥업소에서 찍힌 사진까지 나와 있다고 하면 법관이 그런 곳에 가서 단지 인사하러 가서 사진을 찍었다. 이게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하고 확인을 했을 텐데 입장을 내놓지 않고 그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만 하고 있으니 결국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경위와 배경에 있어서 그런 이 대법원 절차 진행이 있었는지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진행의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전무후무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과연 다른 정치적 배경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그거 확인하는 청문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밝혀라, 확인하고 유감의 입장을 표해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의혹이 있다고 해서 나한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해서 그 재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이렇게 빨리 했어? 또 어떤 건 왜 이렇게 늦게 했어?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는 다 마음에 안 들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나와서 청문회 응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국회의원들한테 다 그렇게 하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어야죠. 예컨대 3월 28일자로 상고심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그 한 달 넘게 심리가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대법관들이 나는 아직 심증 형성이 안 됐는데 대법원장이 빨리빨리 하자 해서 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10대 2로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 2020년도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원래 7대 5였죠. 근데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동조한다는 걸 하면 권순일 대법관이 키맨이었어요. 권순일 대법관 빼면 5대 5입니다.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은 김만배 씨를 여러 번 만났다는 의혹도 있고 한데 이건 왜 청문회 안 하죠? 그럼 왜 문제 제기 안 합니까? 그건 사법부의 존중이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더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나에 대한 재판, 우리 편에 대한 재판을 너무 빨리 했어.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재판 빨리 선고일 잡혔을 때 민주당에서도 환영했어요. 아마 이게 분명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근데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관점이 뭐죠?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일단 그 민주당에서 환영한 것은 지금 이런 방식의 이런 절차 진행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절차 진행을 보면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4월 22일 그러니까 그 전날 이재명 후보 측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 4월 22일 오전에 배당이 됩니다. 소부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심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헌법연구관에 의한 기록 검토가 사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대법관들의 심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오후에 전원합의체 회부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 24일 날 사실상 평일을 거쳐서 그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선고일 지정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4월 27일에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다 예정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선고일 지정하면서 곧바로 중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결정 내고 그 다음날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보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걸 받은 후에 5월 15일로 바로 기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송달도 통상은 우편 송달을 하고 우편 송달이 안 될 경우에 집행관 송달을 해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우편 송달 안 하고 집행관 송달을 합니다. 5월 15일 그내 1회 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겠다는 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이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불리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 대법원의 절차 진행을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서도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네. 사법부에서 한 사람이 비판하는 게 사법부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위법한 게 나왔나요? 전혀 없잖아요. 그 위법하다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얘기했다라는 문제제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2년 2개월씩 걸린 1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럼 2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전체 가지고 언제까지 끝내라는 그 훈시 규정 이거 어긴 건 누구죠 그러면? 1심 재판부를 뭐라 그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7대 5로 나왔다거나 아니면 한두 석 차이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심리를 충실히 했으면 결과가 바뀔 것이라든가 이런 정황이 있으면 그런 오해도 가능한 거지만 10대 2로 나왔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을 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1심, 2심이 1심, 2심이 결론이 달라졌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관계만 그대로 있고 나서 법적 평가만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살펴보는 것도 서로 간에 상고유서 답변서 보고 그다음에 각각 판결문 보고 그다음에 연구관들이 내는 의견서 보고 이 정도로 원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왜 당신이 충분한 시간을 아니 그 충분한 시간 누가 정합니까? 그거 재판부가 정하는 거예요. 각 판사가 정하는 거고 그것마저도 외부에서 정치 어떤 세력이 관여하나요? 당신 이제 이 정도 심리해야 돼. 아니면 더 빨리 해야 돼.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법 규정 위반한 걸 갖고 와버리니까 그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본회의는 10분 뒤인 2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뜨겁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청문회 날짜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단 말이죠. 만약에 출석을 안 하게 된다면 여당으로서는 다음 카드를 어떤 걸 꺼내 들까요?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뭐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원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셔야죠. 국회가 의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여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주장이 정당하시고 실제 이러한 행위들이 사법권 독립이라든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상한 절차 진행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냥 서서 아무 설명도 없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만 하고 있으면 지금 의혹이라든가 이 국민적 궁금증이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이전이라도 계속 어떤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계속 한 겁니다.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의결한 청문회까지 외면하고 그럼 이 국민적 불신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권위 있게 설명하시고 밝히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해동설에 대해서는 뭐 입장문 밝히기도 했었는데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가면 그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허무는 거고 그거를 본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 수장이 저렇게 정치 세력의 요구에 굴복했고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럼 재판을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신분을 독립시킨 거잖아요. 여론도 심지어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안 하고 이것도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선출 권력을 한쪽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사법부도 선고했겠죠. 선고하면 어떤 뭐 강성지층에 의해서 판결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회적으로 세력 없는 약자의 힘을 지켜주는 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권 있는 자가 침해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해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지켜주소. 이렇게 한 게 우리 상권 분립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입법부가 그걸 넘나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물론 본인들의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지지를 끌어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 또는 그 판사들이 앞으로 재판 진행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거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 보면 나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친명계로 평가받는 민주당 중진 의원 김영진 의원이 청문회는 급발진이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거든요. 여권 내에서 있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제 앞에 사실
말씀하신 내용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청문회 진행 결정 과정의 문제는 좀 있었죠. 법사위에서 지도부 상의 없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돼서 지금 사법개혁안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를 결정할 때에는 지도부가 충분히 향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고 가는 게 맞았죠. 예. 그 측면을 이제 지적한 것이고요.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면 아마 결론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었는데 법사위와 뭐 당 지도부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었거든요. 당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게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권 내의 권력 분화 내지 어떤 신계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사실 이제 여권이 야권에 비해서 굉장히 국민적 지지가 높은 편이고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권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일단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럼 당내 역학관계는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천권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경기지사만 하더라도 후보가 여럿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 공천이 관건이 된 거예요. 그럼 공천을 위해서는 당내에서 권력 분화가 될 수밖에 없고 편이 나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의 하나의 현상이지 저게 본인들의 어떤 소신이 반영된 각기 주장이 다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몇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저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계신 몇 분은 제가 볼 때 권력 분화의 하나의 징표로 보여지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와 뭐 추미애 위원장, 대통령 이런 분들이 어떻게 편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서로 간에 약간 입장 차이가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나중에 분열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게 뭐 해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는 거라서 야당이야 이렇게 싸우다가 힘없으면 지면 그만이지만 그 후과는 다 국민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싸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카드가 뭔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통의 고민인 것이지 이게 여당 싸워서 맨날 여당이 이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해?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게 한 15년 후에 가면 큰 국민적 손해로 결국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2시였지만 이제 시간이 좀 바뀌어서 잠시 후 2시 30분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이제 여기서 처리할 예정인데 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두 분 말씀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일단 어떤 뭐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대표 간 회동이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정대로 4개 법안에 대해서 먼저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할 거고요. 4박 5일간 의미 없는 공방을 또 지켜봐야 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게 뭐 풀어서 말하기를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지만 사실 의석수가 달리는 야당이 국민적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네. 지금까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그 의원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국민을 설득해 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저 의사진행을 막고 국회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주기 어려운 필리버스터를 또 4박 5일 동안 지켜봐야 한다는 것. 국민들이 과연 그걸 어떻게 보실지 걱정입니다. 예.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그 천착하는 부분은 이제 검찰청 폐지하고 기재부 분리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이제 신설인데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서로 간의 조율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민생법안이라고 칭해지는 60몇 개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서로 간의 협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2시 30분부터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 텐데요.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